저희가 몇 달 전부터 미국 부동산에 하락 조짐이 보인다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그런 영상 올릴 때마다 언론들도 주시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래서 열심히 막 저희가 하는 말들 왜곡해가지고 라이트하우스는 인구 감소만으로 집값이 떨어진다, 당위론만으로 집값이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왜곡을 했죠. 지들보다 오히려 통계는 더 여기저기서 다 구해가지고 왔는데, 지들은 통계 유리하게 보여주고 허위 매물, 과태료 부과되기 전 매물 가지고 막 매물 감소했다 이딴 구라나 치고 거짓 통계 보여주고 있을 동안 저희가 무슨 얘기를 막 하든 간에 인구 감소만으로 말한다 이런 식으로 구라치다가, 요즘에는 모니터링 해도 별로 깔 게 없나 봐요. 그러다가 저희가 뭐 미국 부동산 이런 거 하게 되면은 미국 부동산 안 떨어졌다, 역대 최고치 또 경신, 자꾸 이런 기사들 썼죠. 그런데 저희가 이야기한 거 징조 보인다였죠. 그리고 그 징조가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최근 나온 상황 한번 볼게요. 자, 미국이 연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시작했죠.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금리 역전이 됐다가 이제 다시 동률이 된 거죠.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3월에 베이비 스텝, 5월에 빅 스텝, 그 다음에 6월에 자이언트 스텝, 7월에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9월에도 빅 스텝 의견도 있지만 자이언트 스텝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 그만큼 미국에서 굉장히 가파르게 금리를 올리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그런데 좀 베이비 스텝은 좀 실망스럽죠. 말은 매파로 했다고 하니까 차츰차츰이더라도 빼먹지 않고 계속 올리기는 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 연말 3%고 그 이상이 되면 이상이 됐지 이하가 될 걸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뭐가 갑자기 급등을 했느냐? 모기지 금리가 급등을 했죠. 그래서 모기지 금리가 뭐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그래도 5, 6%대는 계속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모기지 금리가 높아요. 예대 금리차 가지고 대통령이 와가지고 시장 개입하기 전에 미국 금리 역전 언제 됐어요? 7월에 됐죠. 7월에. 근데 7월 되기 전에도 모기지 금리는 5%를 이미 넘어갔죠. 5.5에서 6이잖아요 지금. 그 전에도 5%는 이미 넘어갔죠. 근데 우리나라는 평균 4%대예요 아직. 물론 빅스텝 반영 전이었지만. 그러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금리가 굉장히 낮단 소리예요, 모기지 금리가. 그런데 왜 대출 금리를 더 낮추려고 하냐. 그렇게까지 정치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진 않은데, 댓글 다시는 분들은 뭐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는 누군가들에게 집값 떨어지지 않도록 방어해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의심의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저희는 뭐 그렇게 정치적으로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뭐 이거는 그래도 집값을 안 낮추기 위한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고, 사실은 우리나라의 모든 것의 시발점은 부동산이에요. 왜냐면은 부동산의 자산 비중이 너무 높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 생산성이 없는 부동산에 자산 대부분이 묶여있죠. 그러면서 빈부격차는 커지고 내 집 마련은 더 힘들어지고. 이거 되게 좋은 댓글이 하나 달렸었어요. 새도 둥지가 있어야 알을 낳는데 둥지가 없는데 어떻게 출산율이 늘겠느냐. 이 부분을 보시면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0.81 찍고 올해는 0.7로 가고 있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부동산 가격부터 잡아야 되는데 엉뚱한 대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모기지 금리 낮은 게 말이 되냐. 그 전에 기준금리가 더 높았었는데 7월 되기 전까지는. 그리고요, 기준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서 부담이 커졌죠. 그래서 올라가는 동안, 이렇게 되는 동안에 계속 위험하다, 거래량 줄고 있고 심리 완전히 떨어졌고 하락할 거다,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왔어요. 거래량 최저 한 달 전보다 2.4% 줄어들었고, 코로나 사태 초기인 6월 이후 최저치로 집계됐다. 권모수수 권교수나 신모 교수, 원투 뭐 이런 사람들, 원 말고 특히 투, 대학 같지도 않은 뭐 미국 어디 대학이라고 교수라고 하면서 뭐 하는 인간, 그런 인간들이 맨날 나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거래량이 떨어졌을 때 집값이 떨어지는 건 의미가 없다, 이딴 개소리 날리고 있는데요. 너네가 계속 이야기했던 게 수요 공급의 논리고요. 거래량 자체가 수요나 공급이나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겨서 줄어드는 거다. 그런데요, 공급 맨날 이야기해가지고 2022년에 거래량이 줄어든 거는 그래서 공급 부족 때문에 줄어들었냐? 공급은요, 입주 아파트가 핵심이 아니라 매물이 핵심이에요. 가지고 있던 매물이 나오는 게 입주 아파트보다 훨씬 영향을 많이 준다. 그래서 매물이요, 늘어나는데 거래량이 줄었다는 거는 수요 공급의 논리에 따라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엄청나게 많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수요가 완전히 적다는 소리예요. 거래량이 줄었는데 수요가 줄어서 수요 공급의 논리에 의해서 하락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을 맨날 부동산 부추기는 인간들 중에서 본 적이 없다. 여태까지 수요 공급의 논리 이야기했으면은 이것도 수요 공급의 논리 아니냐. 잠재적 수요는 수요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방이 필요한 사람이 100명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보통 한 10만 원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방을 90개를요 100만 원에 내놔요. 그럼 못 사죠. 공급이 적지만 살 수 있는 수요는 따로 있지 않냐. 그래서 핵심은 살 수 있는 수요에다가 사고 싶은 심리까지 있는 수요, 그거랑 비교해 봤을 때 공급은 부족한 적이 없었다. 다만 코로나 이후
공포 수요를 엄청나게 부추겼죠. 저금리로 인해서 신고가 몇 개 찍어놓고 집값 계속 오른다. 그래서 보면요, 공교롭게도 신고가 찍은 거에 거래 취소가 그렇게 많더라. 띄워놓고 거래 취소한 거. 그런 거 보고서 거래를 한두 건 가지고 저렇게 올라가면 사람들이 의심을 해야 되는데 언론에서 의심을 못하게 만들죠. 계속 올라가는 게 당연한 양. 그렇지만 지금 보면요, 거래량 줄어들고 이제 사람들이 안 사니까, 아무리 윤석열 정부 이후 6월까지 계속 부추겼어요, 전세대란. 근데 전세대란 없었죠. 말만 부추기는 거였죠. 저희가 전세대란 없다고 그랬죠. 나머지 다 있다고 그랬죠. 특히 집값 올라간다고 하는 인간들 다 전세대란 있다고 그랬죠. 이제 전세대란 안 통하니까 월세대란으로 구라치고 있죠. 월세대란이 아니에요. 전세에 있던 사람이 월세로 전환해서 계약을 하는데 그게 기존 월세보다 높으니까 월세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 월세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팍팍 올리는 게 아니다. 죽어나는 게 아니라 전세 살던 사람이요, 전세 대출 이자 내는 것보다 지금 월세가보다 조금 높은 월세라도 그게 더 나으니까. 그래서 보증금 깎고 월세 높여주니까 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월세 보증금은 떨어지고 있다. 월세는 올라가도. 다 거짓이에요.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이 지금 거래량이 줄고 있다고 그러죠. 거래량이 코로나 이후 최저다. 그리고 가격 꺾이기 시작했다. 이런 부분 5월부터도 이런 기사 떴었죠. 주담대가 5% 이상으로 취소샀고, 5월이면요 자이언트 스텝 밟기 전이죠. 6월 7월에 두 번 밟았죠. 근데 주담대 금리가 이미 5%였어요. 우리나라는 기준금리가 훨씬 높은데도 정부에서 올리지 말라고 억눌러서 더 줬고, 그래서 집값이 확실히 잘 안 잡히는 건데, 그렇게 잡아봤자 어차피 단칼에 죽을 거 오랫동안 죽는 거다. 차라리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그럼 이렇게 되면요, 심리가 굉장히 장기간 죽기 때문에 일본에서 왜 잃어버린이 나왔느냐, 다시 떠야 될 때 한 번 못 뜨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완전히 심체가 된다. 그러니까 막 이런 이야기들 저희가 하면 뭐라 그래요? 집값 5억 돌파했다. 아, 이거 5억 돌파했는데 침체에도 뭐 신기록 행진, 미국 집값은 계속 오른다, 구라치지 말아라 라이트하우스야, 미국 집값은 계속 오른다더라, 또 최고가 찍었다더라, 떨어진 개뿔, 너네는 맨날 거짓말만 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여론 몰고 갔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진짜 하락했죠. 하락 징조 나온 다음에 하락이에요. 거래량 감소하고 전 지역이 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락 지역이 하나 둘씩 나오게 되면서 서서히 꺾이는 거죠. 그러더니 지금 이제 하락으로 바뀌었다. 근데 문제는요, 하락하는데 3년 만에 첫 하락이죠. 문제는 11년 만에 최대폭 하락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 전이 언제예요? 2011년 1월. 자, 그럼 2011년에 미국의 경기가 좋았을까요? 부동산 경기가? 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죠? 그리고 2010년 유로존 사태 터졌죠. 여기까지 가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화된 건데, 2011년 바로 다음에 1월에 미국의 주택 경기가 좋았을 때냐? 그러니까 미국의 주택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을 때가 2011년이죠. 2012년 우리나라도 계속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경기가 안 좋을 때보다도 하락폭이 한 번에 더 크다라는 것은 지금 붕괴가 제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요, 우리나라처럼 미국이 그렇게 해주진 않는다. 아이고, 가계부채가 너무 부담이 되니까 0.25%포인트만 올립시다, 베이비 스텝만 합시다,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 미국은 뭐 집값 박살나든 말든 일단은 물가부터 때려잡자, 이주의죠. 경기 침체? 아니, 고용이 탄탄한데 경기가 뭔 침체? 하면서 물가부터 때려잡자.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을 2번 연속 때렸죠. 그러니까 더 먼저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고, 집값을 잡을 생각이 없다, 우리나라는. 집값을 잡을 생각이 없는데 세계적인 추세가 긴축 추세로 가니까 여기서 안 따라가면 망하거든요, 나라가. 그러니까 따라가는 흉내만 내고 있는데도 전에 쌓아놓은 거품, 가계부채, 이런 문제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거고, 안 잡으려고 애를 써도 잡히는 거다. 그리고 문제는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도 않았다고 하죠. 연준 관계자들이 부동산 시장 침체 리스크를 간과한 채 금리를 올리고 있다. 개소리예요. 연준에서 부동산 시장의 침체 리스크를 모르냐? 모를 수가 없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보세요. 20년 이전에 산 사람들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다르게 미국은 DSR 먼저 착실하게 도입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막 2015년부터 막 거품이 슬금슬금 쌓이고 그러지 않았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21년, 22년 요때 거품이 많이 쌓였죠. 20년부터. 그러면요, 요때 거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침체 리스크가 있겠지만 그 전에 산 사람들은 올라갔다 떨어지는데 무슨 침체 리스크가 있냐? 근데 이때 샀던 사람들은 사실 미국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느냐? 그렇지 않죠. 예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야 진짜로 많이 팔았죠. 뭐 했어요? 막 MBS 증권 막 늘려가지고 신용도 안 되는 사람한테 막 때려 박아서 주고, 가상의 인물 만들어서 하더라도 부동산 무조건 오르니까 막 빌려주고, 그래서 문제가 컸던 거지.
지금 같은 경우는요, 미국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겪고서 리먼 브라더스 은행 무너져가지고 그딴 짓거리를 또 하겠느냐. 상식적으로 은행들이. 그러니까 미국의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많이 떨어지더라도 그때보다 덜 위험하다, 미국은. DSR이 마구 빌려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막 50년으로 막 늘리고 DSR 어떻게 풀어보려고 그딴 짓거리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리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죠. 부동산 침체보다 더 위험한 건 경기 침체인데, 경기 침체에서 지금 핵심이 되는 게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두 가지가 지금 동시에 오고 있죠. 그런데 경기 침체는 아직 그렇게 심각하진 않고 물가 상승은 심각하니까 물가부터 때려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돈 풀어서 물가 더 올라가면 경기 침체 더 심해진다. 그러니까 일단은 물가부터 때려잡고 그 다음에 회복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 총에 맞아가지고 치료를 해야 돼요. 썩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총알부터 빼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해야죠. 그런데 지금 막 금리 인하 빨리 하라고 하는 인간들은 총알도 빼기 전에 여기 피나고 있으니까 빨리 상처 봉합하고 붕대 둘러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안에 총알 골마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자, 미국 가중 중위 물가 요게요, 전년 동월비 6%보다 더 올랐다, 고점 안 찍었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 고점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다는 거죠, 물가도. 그러니까 금리가 얼마나 더 올라갈지도 확신할 수가 없다. 그런데요, 문제는 유가가 슬금슬금 다시 올라가고 있죠. 증산 덜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지금 감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근데요, 미국이 9.1에서 8.5로 떨어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뭐냐? 유가. 그런데요, 유가가 다시 슬금슬금 올라가는 이유, 물가가 잡히려면 멀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부동산은 앞으로 침체가 더 지속될 거야. 그런데요, 미국 부동산이 침체될 경우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봤지만 세계적으로 번졌죠. 왜? 미국이 강달러에서 침체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서 강달러를 만들면서 침체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여파가 더 크다. 거품이 큰 나라일수록.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완벽히 부동산이 개작살 나지 않는 이유가요, 그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덜 올라서 그래요. IMF 터져서 쳐박았고, 그 다음에 그때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 그때 슬금슬금 회복하고요. 언제 폭등하냐면 닷컴버블 터지고 나서 자금이 부동산으로 이동하면서 확 올라간 거죠. 그게 세계적인 현상이었는데 우리나라 그때 규제 엄청나게 때려서 세계적으로 덜 올라간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떨어져도요, 그렇게 충격이 덜 했던 거고. 그런데도 그게 버블7 같이 거품 많이 꼈던 건 개작살이 난 거죠. 그런데요, 이번엔 다른 게 뭐다? 코로나 이전부터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가계부채를 줄이고 있는데 빚내서 집사라 정책으로 인해서 가계부채 확 늘어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올라오다가 잡힐 때쯤에 코로나 터져가지고 또 올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세계적으로 거품이 굉장히 커요.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잖아요. 제일 위험한 시기다. 그리고 긴축 계속될 수밖에 없다. 자, 오늘 잭슨홀 발언합니다. 아마도 긴축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긴축 이야기를 하면서 파월 특유의 말투 있죠. 보면서 조정해 가겠다. 지표를 보면서.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나 뭐 이런 거 지표들이 나오면은 긴축 정도는 완화하겠다, 이 정도 발언은 또 나올 겁니다. 하지만 그 정도 수준의 변함이 없다면요, 긴축이 지금은 강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 하락은 더 가속화될 것이다. 자, 미국도 이제 지표상 하락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표상 하락은 조금 늦게 뜨는 건 알죠? 원래보다 조금 늦게 뜬 거. 그러니까 5월에 이미 하락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표상 이제 나오고 있는 거다. 그리고요, 지표상 하락이 뜨기 시작했다는 거, 앞으로 세계의 부동산 침체가 가속화될 것이다. 그러면 이 세계의 부동산 침체 가속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냐? 가계부채죠. 가계부채가 금리 인상을 만나면서 이렇게 생겨난 일인데요. 그러면은 앞으로 어느 나라들이 위험하냐? 가계부채가 높은 나라들이. 즉 우리나라는 매우 굉장히 위험하다. 미국 걱정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